반동 기차역에서 자카르타 감비르역까지는 3시간 30분 거리였다. 기차표를 끊을 때 보니 VVIP석이 새로 생겼다. VIP석과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호텔에서 그랩택시를 불러 반동역에 도착할 즈음이었다. 아침부터 얼굴을 찌푸렸던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뜨거운 스콜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비로 왕복 4차선 도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로 엉키기 시작했다. 페인트가 희미한 중앙선마저 지워져 버리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오토바이는 차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차들은 부딪힐 듯 부딪히지 않고 오토바이를 피했다. 어수선함 속에서도 정작 운전자들의 표정은 평온하고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다. 늘 있는 일인 듯,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혼란 속에 숙연함이라니. 우산을 받쳐든 사람도 드물었다. 뜨거운 비를 맨몸으로 맞으며 뛰지도 않고 제갈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적도의 스콜이 일상인 사람들. 반동역을 코앞에 두고 주차장 들어가는 줄은 점점 길어졌다. 열차 출발은 3시간이나 남았다. 굳이 빨리 갈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차가 오지 않으면 떠날 수도 없으니. 거리 위 택시 안에서 한참을 갇혀 있었다. 에어컨 바람으로 냉장실 생닭 마냥 오돌토돌 닭살이 돌기 시작했다. 뜨거운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담배도 피우고 싶었다. 온기, 따뜻함이 절실했다. 밖을 보니 반동역 맞은편에 2층 카페가 보였다. 기사에게 내린다고 하고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배낭을 우산 삼아 카페로 달려갔다. 카페 1층은 식사를 겸한 곳이었고 2층은 커피를 마시며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지붕과 벽이 바람막이 접이식 비닐 커튼으로 된 야외 테라스로 맞은편 반동역과 거리가 한눈에 보였다. 카페 천정에 느리게 돌아가는 선풍기와 안을 맴도는 눅눅한 커피향. 코 안으로 스며드는 담배 냄새는 이곳에 있고 싶은 마음을 강렬하게 했다. 8개의 테이블이 놓인 곳이라 빈자리는 없었다. 1층으로 다시 내려갈까도 했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비가 올 땐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거기다 진한 커피까지 곁들이면. 테이블마다 현지인들이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창가 쪽 4인 테이블에 혼자서 자리를 차지한 남자가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다. 염치불구하고 그에게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 Excuse me, may I sit here? Sure. 내가 영어로 물었고 그가 영어로 대답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현지인은 아닌 듯하고 우리네와 닮은 중국인 같아 보였다. 100kg은 넘어 보이는 체구에 포동하고 둥그란 얼굴은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듯 거뭇거뭇했다. 사실 그를 보고 좀 움찔했다. 덩치가 크지만 단단한 근육들이었고 얼굴은 두툼해도 눈은 날카로워 보여 어느 조직의 우두머리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괜히 앉았다가 시비를 걸거나 치근대지는 않겠지 조바심을 내며 고맙다고 말한 후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되도록이면 말을 걸어주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오랜 시간 앉아 있었는지 잿더리에는 10여 개의 담배꽁초들이 몸을 비튼 채 구겨져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다. 그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뭐가 급한지 벨소리는 자지러지듯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얼핏 보니 액정 화면에 찍힌 발신번호가 꽤 길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전화인가? 아니면 암호화된 숫자?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얼토당토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그는 한참을 더 액정 화면을 뚜렷지게 보더니 버절 버튼을 눌러 비명소리를 꺼버렸다. 바로 휴대폰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쁘신 분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는 반도 시내에서 구입한 담배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레텍 아닙니까? 네? 그 담배 말입니다. 아, 한국 분이신가 보다. 아, 모르겠어요. 편의점에서 팔기에 그냥 집어왔어요. 근데 끄레떼기 뭐죠? 정향이요. 정향이라? 뭐지? 인도네시아가 150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유. 물론 강대국의 패권주의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정향 때문이죠. 이곳은 정향으로 유명한 산지이고 세계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정향 담배가 인도네시아 제품입니다. 이 담배에 그런 역사적인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어쩐지 알싸한 향이 독특했어요. 시골 장작불처럼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도 좋고요. 여기서는 타닥타닥이라는 표현을 크리틱 들린다고 해서 이름도 크레텍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나오면서 아마 그 크레텍 냄새를 제일 먼저 맡으셨을 겁니다. 들쩍하면서 싸한 박하향 같은. 담배에 대해 많이 아시네요. 보시다시피 그는 앞에 놓인 재떨이를 가리켰다. 허리가 꺾여 있는 꽁초 필터에는 특이하게도 7.2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처음 보는 담배였다. 대단한 애연가라 세상 모든 담배를 알 수는 없지만 말보로 레드의 갈색 필터, 팔리아멘트의 속이 빈 필터, 손톱으로 터뜨리는 캡슐 필터나 브랜드와 마크가 새겨진 것은 봐왔지만 숫자가 새겨진 필터는 처음이었다.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중요한 날을 기리듯이 비장하게 쓰인 숫자였다. 근데 그가 압니까? 세계에 많은 정향 담배를 수출하고 있지만 소비량은 인도네시아가 1위이기도 하는 웃지 못할 현실. 자신의 노동으로 만든 담배를 비싼 돈을 주고 다시 사는 시기죠. 이곳 사람들은 이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으니 마음껏 미디어에서 광고를 하는 바람에 담배의 심각성을 모르고 소비하고 병들어갑니다. 아,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시름소리가 흘러나왔다. 물론 그 소리는 빗소리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았지만 테라스 밖으로는 거칠게 내리는 비로 인해 시끄러웠다. 도로는 점점 빗물로 차오르고 차들의 행렬은 느려졌으며 자동차 경적 소리는 높아졌다. 차 바퀴의 반 정도가 잠길 정도였다. 이렇게 물이 차오르다간 이따가 도로를 어떻게 건널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 어차피 이 비는 우기에 잠시 내리는 스콜일 뿐이다. 금방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쨍하게 해가 떠오르리라. 내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 풍경을 보다 옆 건물 1층에 이쪽을 올려다보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멀리서 봐도 눈빛이 매서웠다.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는 왼손으로 검은 우산을 들고 오른손은 상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카페 직원이 주문했던 커피를 가지고 올라왔다. 따뜻한 커피와 담배 그리고 스콜. 더할 나위 없이 환상적인 조합이란 생각이 들었다. 비 오는 날은 커피를 불렀고 커피를 마시면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마치 한 세트인 것처럼. 다른 듯 하면서도 닮은. 커피를 들이켜고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셨다.
카페인과 니코틴이 섞여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갔다. 역사적 사연을 듣고 보니 끄레댁 담배와 친근해진 느낌이었다. 결국엔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기에. 언뜻 앞에 있는 의문의 남자는 뭐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자국의 직업과 나이, 사는 곳은 하등의 쓸모없는 정보들이다. 담배 박사인 이 사람에게 그저 물음표 하나 달아놓고 싶을 뿐. 그저 순수하게.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런가? 좀 익숙한 느낌이다. 그것도 아니면 익숙해져 버린 걸까? 구릿빛으로 탄 얼굴과 턱수염만 아니면 100kg이 넘는 등치에 오동통한 손과 짧은 머리는 북쪽의 그분을 연상시켰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나훈아 아닌 너훈아, 배철수 아닌 배칠수처럼 이미테이션 스타드에가 있다면 적극 나가도록 권유하고 싶을 만큼 닮아 있었다. 단아까 말투를 주로 쓰니 더욱 그럴 수밖에. 이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가 누굴 많이 닮았습니까? 네? 아니요. 농담으로라도 말해볼까 하다가 입을 닫았다. 누구를 닮았다는 말은 얼마나 결례인가. 더구나 닮았다고 하는 일을 상대방이 극도로 싫어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가 무색해할까봐 말을 돌렸다. 커피도 좋아하시나 봐요. 빈잔이 3개나. 담배를 피우면 커피가 생각나고 커피를 마시면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뭘 좀 아시는 분이시네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하하거리며 잠시 웃었고 각자 앞에 있는 잔을 들어 커피를 마셨다. 거칠고 짙은 여운과 엷은 초콜릿의 단맛이 입속으로 전해졌다. 이 커피 제 입맛에 딱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차바 커피니까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16,000여 개 넘는 섬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반둥이 자바섬이고요. 자바섬에서 생산되는 자바 커피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커피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고종 황제도 좋아하셨죠. 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최초로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고종 황제에게 커피를 소개한 사람이 러시아 공사인 손탁이고요. 그 당시 러시아에 커피를 공급했던 네덜란드 상인들이 유통하던 커피가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거든요. 우와, 이런 우연이. 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커피 많이 좋아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7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산. 우리나라는 커피 산지도 아닌걸요. 남녀노소 즐기는 달달한 믹스 커피가 최고죠. 더구나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더운 나라에서는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콩은 이곳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로부스타를 씁니다. 쓴맛이 강해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하기 좋거든요.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종은 부드러운 맛 때문에 원두 커피로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한국처럼 로부스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커피 마시고 거울을 봤는데 이 사이사이에 커피 찌꺼기가 까맣게 낀 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다 민망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흙커피 말씀하시는군요.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컵에 커피 분말을 넣고 물을 번갈아 커피 앙금이 가라앉으면 마셔야 하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고 마셔버리니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럴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함께 한참을 웃었다. 조폭 같은 첫인상과 다르게 M과의 대화는 즐거웠다. 미스테리한 남자 같아 나는 그를 M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M은 가만히 있으면 날카로워 보이지만 웃을 때는 해맑은 미소를 지어 귀여워 보이기도 했다. 그때 M의 전화벨이 울렸다. M은 이번에는 즉시 전화를 받았다. 받자마자 괜찮아라고 짧게 대답만 하고 끊어버렸다. 스콜은 살짝 소강 상태인 듯 했으나 강도만 약해졌지 그치진 않았다. 여전히 거리는 혼란스러웠고 차와 오토바이는 엉키고 설켜 혼잡했다. 아까 사방을 주시하던 수상한 검은색 킨 남자가 있는지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는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명이 아니었다. 키와 외모가 비슷한 또 다른 검은색 킨 남자가 1층 건물 코너 쪽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올려 2층을 살피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 흡, 숨을 멈추며 나는 머리를 숙였다. 갑자기 테러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국민의 8알이 이슬람을 믿을 만큼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IS 같은 급진 무슬림은 드물지만 가끔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는 곳이다. 공항이나 기차역은 그들의 주 타겟이 아니겠는가.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때 하얀색 질밥을 쓴 여직원이 올라와 테이블마다 잿더리를 새 곳으로 갈아주었다. 그녀가 8개 테이블을 다 도는 동안 나는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이유는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질밥 때문이었다. 질밥을 쓴 여자들을 보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져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곳에 맞는 종교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어울리지 않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은.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백인이 승복에 묵주 걸고 불교를 믿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중남미 원주민들이 카톨릭을 믿는 것도 그렇고요. 나라마다 전통 신앙이 있을 것 같은데. 동감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을 믿는 것도 중남미가 카톨릭을 믿는 것도 강대국에 의한 전도로 이루어진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는 침탈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전도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것도 원래는 지역마다 다른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300여 개의 부족이 산다니 지역마다 종교도 다양했겠죠. 다만 가장 먼저 전해진 종교가 힌두교였고 다음으로 불교. 그러다 이슬람교가 급속하게 교세를 확장시키며 이슬람 국가로 성립된 거죠. 여기 사람들은 종교에 불만은 없을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신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곳은 국교가 이슬람이 아닙니다.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라고요? 국민의 80%가 무슬림인데요? 주 종교가 이슬람일 뿐 국교는 아닙니다. 다른 여타 종교도 평등하게 인정해주고 있고요. 하긴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이곳에서 종교 전쟁까지 나면 난리 나겠네요. 어디서든 종교와 정치 공방은 안 하는 게 현명한 일 같습니다. 그는 옅은 웃음을 보이며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다. 빗소리가 잦아들자 차 경적 소리도 줄어들었고 거리의 소음도 수그러졌다.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 2명이 그 자리를 채웠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고는 한 명은 오른쪽을, 다른 한 명은
왼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왠지 우리 쪽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상해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다시 한번 테러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떠돌아다녔고 불안감이 일렁거렸다. 이런 의심을 M에게 말하려다 좋았던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꽤 흥미롭고 나를 웃게 해주었다. 세계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을 여행한 느낌까지 들었다. 정작 내가 M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테러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인가? 미스터리맨은 지역학 전문가나 연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에 대해 방대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걸 보면. 아무런 정보 없이 나그네처럼 온 내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 클릭하더니 대뜸 시를 읽기 시작했다. 뭐지? 이거 그린라이트는 아니겠지? 잠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나는 M에게 귀를 기울였다. 스콜도 잠시 멈춘 상태라 M의 목소리는 잘 전달되었다. 나는 대학 입학 시험에도 하지 못했던 집중이란 것을 하며 내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직업정신을 발휘해 M이 말하는 정보들을 기록하고 싶어졌다. 동양의 오케스트라. 가물란의 반주악이 들려온다. 오, 약소민족. 우리와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 300년 동안 너의 자원은 구미 자본주의 국가에 빼앗기고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재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 힘 있는 대로 영웅되어 싸워라. 자유와 자기 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야욕과 폭악과 비민주적인 식민 정책을 지구에서 부숴내기 위해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 평화를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가물란에 맞추어 새로운 나라를 맞이하여라. M은 조금은 길다고 할 수 있는 시를 덤덤하게 읊고는 커피로 목을 축였다. 와,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죠. 목마와 숙녀.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와, 국어 시간에 하도 외워서 지금도 술술 나오네요. 아시는군요. 근데 이 시와 그 시는 무슨 상관이죠?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 시도 지었으니까요. 네? 박인한 시인이 쓰신 거라고요? 그 시대에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알고요? 박인한 시인이 한때 해운회사에 입사해 자카르타에 잠깐 머물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제 치하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같은 처지라 생각하고 시로 쓰신 겁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고종 황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많이 겹치네요.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가요. 제목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비슷하면서 다른 곳이죠. 그래도 제가 보기엔 식민 시절을 겪은 것 빼고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여기 사람들은 마주치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화내거나 싸우는 것도 못 본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의 수차례 후보에 오른 인도네시아 유명 작가인 프람은
이런 민족성을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원칙밖에 없다며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대국의 침탈과 식민주의 속에서도 반항 없이 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의 침략과 침탈, 식민 지배까지 있었지만 늘 주체적으로 행동하며 반기를 들었고 독립까지 이뤄냈습니다. 맞아요. 큰 위기 때마다 모두 하나가 되어 극복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기도 해요. 가지각색의 이유로요. 거기다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나는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남북으로 갈라져라는 말을 들을 때 M의 눈망울이 촉촉해 보였다. 인도네시아 국기에는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자바가 새겨져 있고요. 300여 종족이 6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인 만큼 인도네시아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다양성을 통일하고 단결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M은 보기와 다르게 역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걸 다 물어보기는 실례인 것 같고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급 침묵이 흘렀다. 난감한 질문을 하면 어쩌나 고민하는 듯 했다. 잠시 후 M이 입을 뗐다. 뭐 어려운 질문만 아니라면?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겠으나 이거라도 묻고 싶었다. 야구로 치면 직구가 아닌 사이드 볼로. 질문을 들은 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사보이 호텔에 일이 있어 왔습니다. 행사가 있으셨나 봐요? 학술회나 심포지엄 뭐 이런 거? 행사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곳에서 마음을 다잡는? 역사적인 곳이라 함은 그 호텔이요, 반등이요? 그럼 나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질문이 집요하게 느껴졌던 것일까? M이 역질문을 해와 당황했다. 그거야 비를 피하려고. 나는 허를 찔린 것 같아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뜸을 들였다. 사실 갈 곳을 잃어 오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 기자입니다. 신문이나 매거진에 소속된 건 아니고 프리랜서이고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죠. 인도네시아는 발리만 알려져 있지 자바섬인 자카르타나 반둥은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해서 취재차 왔어요. 취재원만 믿고 아무런 정보 없이 왔다가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돼 만나지 못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려고 해도 이곳은 호텔이든 카페든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인터넷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 없나 봐요. 시즌도 우기라 비가 종일 내려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반둥은 철수하고 자카르타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다 스콜에 갇혀 카페에 오게 된 거고요. 우연하게 여기서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듣다 보니 취재원을 못 만나길 다행이라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여행 기자란 직업에 대해 회의가 들어 고민 중에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행하기 좋은 곳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사진에 담고 글로 써서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호응해 줍니다. 여기 어떠냐고, 어떻게 가냐며 문의하기도 하고요. 그럴 땐 여행 기자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그것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나는 잠시 뜸을 들이고 말을 이어갔다.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 입장에 대어보면 괴로운 거죠. 조용하게 살고 싶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북촌 한옥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부산 감천마을 등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소음 때문에 벽화까지 지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독일 베를린은 아예 관광객 오는 걸 반대하면서 시위까지 하니 사는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여행글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조금 격양되어 직업에 대한 고민을 엠 앞에서 줄줄 읊고 있었다. 그는 또 그걸 다 들어주고 있고. 뭐지? 고해성사라도 한 이 기분은? 민망함도 잠시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세계 유명 관광지마다 한국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 GDP가 오르고 국격이 올라가서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섬이라뇨? 한반도인데? 파주 위쪽으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세계 109위의 작은 나라에 삼면이 바다, 거기다 북쪽마저 막혀 있으니 그야말로 섬이죠. 고립되고 고독한 작은 섬. 엠이 내 말에 동감했는지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반둥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반동회의죠. 반둥회의에 대해 압니까? 중학교 때 배우고 다 까먹어서.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다 민망해져 고개를 떨구었다. 학창시절 배웠는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이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네덜란드 등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자는 목표로 여기 반둥에 모입니다. 이것을 반둥회의, 다른 말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석한 건가요? 아니요. 남북한, 대만과 몽골은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적대국이라는 이유로요. 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는 몇 안 되는 강대국들에 의해 움직이니까요. 근데 사보이 호텔은 왜요? 반둥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대통령과 총리들이 묵었던 곳이라. 아, 국제회의 관련 자료조사 하시나 보다. 내가 추측했고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담배 연기와 함께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때 익숙한 전화벨이 울렸다. M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선글라스맨들이 자리를 박차고 우리 테이블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들이 해코지할까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대며 뛰기 시작했다. M은 내 쪽을 향하고 있어 볼 수 없었는데 나는 저 하며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만 더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급하게 허리를 숙여
손바닥을 가리고 M에게 귓속말을 했다. M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1층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잠시 후 카페 앞 도로에 썬팅을 지나기 한 검은색 리무진이 급정거하고 M과 선글라스맨들이 서둘러 탔다. 1층에 나와 눈이 마주쳤던 검은 재킷 남자들도 뒤따라온 검은색 차에 올라탔다. 검은 무리들의 행동은 일사불란했다. 5분도 안 돼 모두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원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뭘 본 거지? 이제껏 나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어디로 간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건가? 나는 계속 눈을 꿈벅거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다. 그때 미처 챙기고 가지 못한 M의 담배가 눈에 들어왔다. 멈췄던 스콜이 다시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다.